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9일 새벽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했죠? 그 이후 그 일가들이 수사를 받는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특권의식에 젖어 있길래 이런 식의 수사를 받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맨 처음에 여권의 전폭적인 비호를 받아가면서 사실은 검찰이 부르니까 검찰이 10월 1일과 2일에 나와라 그랬더니 아니다, 나 10월 3일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맘대로 소환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10월 3일 조사를 받다가 말고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서명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해버렸습니다. 검찰은 이거를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뭔가 꼬투리를 잡히기 싫다, 뭐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의 작전, 뭐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프다, 뭐 두통과 어지럼증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프다고 하면서 사실은 6살 때, 6살이면 몇 년 전인지 계산을 해보셨죠? 51년 전입니다. 51년 전에 오른쪽 눈을 실명을 했다. 그것 때문에 그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린다. 뭐 두통과 어지럼증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51년 전 얘기인데요. 51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동양대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아프다고요? 검증해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영국에서 유학 중에 뭐 강도를 피하려다가 어디 건물에서 떨어져서 두개골 골절, 그것도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박사학위 받고 동양대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검증해봐야 되는 대목인데 51년 전, 15년 전 얘기까지 꺼내는 게 좀 구차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과연 진실일까? 아마도 검찰은 그 진실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고위공직자, 한때 그래도 고위공직자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구차한 얘기를 늘어나가면서 수사를 받는 태도, 본인이 결백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결백하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 하나둘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이유,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자기 조국 전 장관과 저녁을 같이 먹었다는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진단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 꺼낼 때만 해도 그냥 아프니까 아픈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아마 그걸로 수사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황당해지기까지 합니다. 그 진단서를 내라고 검찰에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진단서는 안 내고 입원증명서를 냈습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끊는 것이고 입원증명서는 대개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 끊어줍니다. 입원증명서에 뇌종양 뇌경색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입원증명서에 병원 이름도 없고요, 의사 이름도 없고 의사 면허 번호도 없습니다. 이걸 입원증명서 진짜입니까? 저는 입원증명서가 가짜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진단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진단서를 끊어야 이 사람의 병명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입원증명서는 그냥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는 걸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 진단서를 내라 그러니까 진단서를 내겠다 해놓고서 그게 최초 입원증명서 얘기가 나온 게 15일인데 어제 저녁까지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오늘 토요일이죠.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내고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뇌경색과 뇌종양,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 가벼운 증세일 경우 또는 뇌종양의 경우에 양성종양일 경우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뇌에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둘 다 심각한 병인 것처럼 이렇게 착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병이고 그 중에 뇌종양의 경우 악성종양, 이거는 뇌암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그렇거나 아니면 뇌경색의 경우 심각한 스트로크,
그 경색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도 있는 반면에 똑같은 병명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다. 그걸 겪고서도 조사는 물론이고 구속 수감생활 충분히 할 수 있고 평생을 별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뇌종양이라고 다 뭐 구속을 피해야 되는 상황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진단서만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진단서를 내면 검찰에서 진단서 외에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가져와라. 왜 그러냐면 그냥 MRI를 찍어서 뇌종양이 있다 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다 해서 본질 문제는 이 사람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냐 아니면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이걸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검찰이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무려 18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정말 메머드급 변호인단입니다. 로펌 뭐 이런 데뿐만 아니고 대단히 큰 규모의,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피의자의 인권 얘기를 했더군요. 인권 얘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의 인권이 무엇가 침해된 것이 있는지, 변호인들이 인권 주장을 하려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해야지. 피의자의 인권 당연히 보장돼야죠.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느라고 범죄 혐의를 수사 못해서 야 되겠습니까? 범죄 혐의는 인권을 보장해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은 지금 인권을 지나치게 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경심 교수에 관한 한 이런 식의 수사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심 교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이 사람은 또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해외 도피를 했죠. 해외 도피 중에 웰스 CNT 채모 대표 등과 전화통화를 해서 증거인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근데 여의치 않았죠. 그러니까 급거 귀국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장이 청구되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영장실질심사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기각됐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2억 1천만 원을 전달해 준 사람 두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은 기각이 됐는데 배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재원 부장판사가. 그런데 배임 수재 혐의는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임 수재는 인정되는데 배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뇨. 거기다가 또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죠. 뭐 허리디스크 운운하는데 이 사람 멀쩡히 돌아다니는 CCTV, 그 다음에 병원 들어가서도 입원을 하면서도 큰 소리로 내가 왜 여기 입원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담배 피우고 병원 내 왔다 갔다 하고, 허리디스크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병원 내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장면 다 법원에 제출이 됐는데도 명재원 부장판사는 건강 문제를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첨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영장 조만간에 재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문제된 본인이 허리디스크가 왜 발병했느냐, 그 부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2층에 올라가다가 넘어졌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상가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 내려오는 과정, 물론 계단은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CCTV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들어갈 때 차를 본인이 운전하고 와서 상가 건물에 멀쩡히 잘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고 1시간 20분 뒤에 걸어 내려와서 차 뒷좌석에서 물건을 2번씩이나 꺼냅니다. 허리 아픈 사람 그런 식으로 못합니다. 그러더니 또 유유히 자기 차 운전을 하고 가고, 그날 바로 오후에, 이게 9월 6일입니다. 오후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 수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더니 이번엔 또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친여 매체들만 불러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억울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검찰에 가서 밝히면 되죠.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피의자 인권 그거 고려하느냐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검찰인데 여기 들어가서 자기 인권 짓밟힐 일 없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사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출두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사받는 것 그거 결코
국민정서상 이득될 거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튼 정경심 교수와 이 조국 장관의 동생, 이 두 사람이 수사받는 것은 그야말로 황제수사, 특혜수사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잠시 휴식 시간에 팔짱 낀 사진 한 장, 그것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거는 멀쩡하니 돌아다니고 본인이 뭐 허리디스크가 뭐 넘어져서 허리디스크가 생겼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전후에 CCTV가 다 해서 동영상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정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뭐 보니까 그 CCTV 보니까 그 상가 건물에서 나올 때도 정말 뭐 바로 군대에 가도 될 정도로 씩씩하게 걸음걸이가 있고 물건을 운반하더군요. 그런 사람이 무슨 허리디스크입니까? 그거 지금 부인해봤자 본인만 구차해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장면을 봐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 범죄 혐의자들이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할 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 조건, 이 두 사람이 수사받는 행태를 보고 혹시 다른 범죄 혐의자들이 이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사받겠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자, 이런 식의 수사 행태, 무슨 얘기냐면 피의자의 인권 충분히 보장을 하면서도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 이런 데에서는 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칭병을 하거나 꾀병을 부리거나 또는 여러가지 억울함을 핑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범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 이걸 막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켜봐가면서 그런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